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안녕하세요. 공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시사 콜콜의 이슈 잡부 조한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론조사기관 STI의 수석연구원 김진실입니다. 네, 아주 우리 멤버처럼 자연스럽게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진실 연구위원님의 순서긴 한데 저희가 아주 중요한 뉴스가 있어서 요 이야기만 짧게 좀 같이 나눠보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올 때마다 빅뉴스가 터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약간 뉴스를 몰고 오는 사람? 그러신 것 같은데. 아니, 뭐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드디어 김건희가 구속이 됐습니다. 드디어. 맞습니다. 네, 뭐 오늘 아침에 뭐 딸기잼과 빵을 드셨다는 소문이 있던데.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진짜 드셨는지는 모르겠고. 식단이 그랬다. 식단이 그랬다. 남부구치소 식단이 그랬다. 네네. 답이 넘어가겠어요 지금? 넘어가죠. 네. 한국 사람들이 먹는 거에 진짜 진심이에요. 그쵸. 우리는 그러니까 뭘 했는데 먹는 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거야? 뭘 먹든 뭔 상관이야. 근데 딸기잼에 픽빵을 먹었네. 뭐 오늘은 맞아. 복날이어서 뭐 삼계탕이 나왔다는 둥. 맞아. 윤석열이 뭘 먹는지 그러네. 뭐 이렇게 관심이 많어. 그러고 보니까 이게 이야기가 나왔다는 건 누군가 물어봤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아니 그 식단이 공개돼요. 그래요? 구치소 식단이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맞습니다. 뭘 먹었는지를 사람들이 또 궁금해해서. 아니 어찌됐건 지금 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모두 구속되는 아주 초유의 네.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자정 다 된 시간에 이제 특검이 청구한 김건희 그 구속영장을 발부를 네.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혐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해서 이제 그건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네. 국힘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그 정치자금법 위반, 통일부 현안 청탁 관련 해서 이제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 수재 혐의 이렇게 청구를 했고 이게 지금 다가 아니잖아요. 지금 한 16개 중에 몇 개만 한 거죠? 뒤에 더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청구한 건 요 내용이라는 거고 법원이 이제 심사를 하는데 이때 이제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 그러니까 그 전직 대통령 배우자니까 도망할 우려로 하기는 좀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증거인멸을 할 수가 있다. 근데 굉장히 짧았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여러 가지 붙이거든요. 사안의 중대성, 혐의 이제 크고 사회적 관심 이런 거 붙이는데 없어요. 증거인멸 우려. 이게 너무 확실하게 증거인멸을 막 그냥 빡 했기 때문에 이건 분명하죠. 왜냐하면 거짓말을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거는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핵심은 이제 거짓말. 이게 그 중심에 있는 게 이제 나토 순방 목걸이. 그죠? 그때 이제 2022년에 순방할 때 김건희가 찾던 그 반클리프 앞에 요 업체는 아주 이번에 홍보 효과를 톡톡히 누렸습니다. 지금 없어도 못 판다던데요? 없어서 못 판대요. 난리가 났대요 지금. 요거는 요 제품이 진품 6천만 원이랍니다. 진품이면. 이 특검이 이제 지난달에 김건희 오빠 장모의 집, 그러니까 이제 사돈댁이죠. 사돈집에서 해당 목걸이와 같은 모델의 모조품을 찾았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2022년에 김건희가 요거를 차고 나왔을 때 그 재산 신고가 누락됐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 논란이 있었을 때는 뭐 지인한테 빌렸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는 모조품이라고 주장을 바꿨고 이후에 또 이제 특검 조사 과정에서는 20년 전에 산 가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모델이 나온 게 2015년이니까 거짓말한 게 들통이 난 거죠. 아예 잊지도 않았던 때 샀다라고 얘기를 본인이 그것도 모조품을 샀다라고 맞습니다.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크리티컬했던 거는 그러면 목걸이가 어디서 나왔을까? 근데 이제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그 특검에다가 자수서를 제출한 거죠. 네. 그 본인이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를 사서 김건희한테 줬다가 몇 년 뒤에 돌려받았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되고 나니까 돌려받은 거죠, 김건희가 이제. 그 시점 이제 몇 년 뒤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추정을 해볼 수 있겠죠. 계란 이후 그 계엄이 이후에 줬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이제 걸릴 것 심증이 같으니까. 이제 좀 있죠. 네. 그래서 이 자수서에 보면은 그 이봉관 회장이 맞사위인 검사 출신의 그 박성근 변호사를 좀 어디
같이 일할 기회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식으로 음. 인사청탁을 했다는 사실도 이제 그 시인을 했고 네. 그 이 변호사가 이제 실제로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그 국무총리랑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냥 그렇게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청탁의 이제 대가였다라는 게 이제 특검의 시각이겠죠. 네. 네. 그리고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를 할 때 특검이 그러니까 사돈집에서 발견된 가품 목걸이하고 서희건설한테서 받은 진품 목걸이를 딱 제출한 거죠. 아. 김건희는 이제 빼박 아니 근데 거짓말쟁이가 될 수밖에 너무 없었던 소름 돋는 상황. 것 같아. 이게 이 모조품을 그면 일부러 이걸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서 일부러 구입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부러 그걸 그 이제 오빠의 장모 집에 일부러 그걸 또 숨겨서 이걸 의도한 거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특검이 이제 좀 낚여서 까고 보니까 진짜 모조품이었네. 어머머머 우리가 실수했네. 이렇게 만들려고 그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진짜 좀 충격적인 것 같아요. 사실이라면 정말 치밀하고도 악랄하지만 얕은 어설퍼. 수다. 근데 어설퍼. 얕은 수다. 이미 너무 뒷모델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지금의 시점에서 보면 좀 이상해 보이는데 이게 시도된 시점으로 본다면 하나를 막기 위한 거짓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왜 재산 신고가 되지 않았냐.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러저러한 막 그 말로 때우다가 가품이다라는 아이디어가 한번 나왔던 거죠. 그때 이제 제 느낌에는 추측이긴 한데 둘 다 있었을 것 같아요. 가품도 있고. 그렇죠. 원래 그때. 그러니까 가품이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럼 가품이 있어야 되잖아요. 자, 이거 봐. 가품 맞지? 이런 걸 이제 하려고 했었을 수도 있죠. 2022년이었으니까요. 그 당시에 이제 왜 재산 공개가 되지 않은 거냐. 그게 사진이 공개되면서 저 되게 비싼 건데 근데 왜 재산 신고 안 돼 있지?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의혹은.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빌린 거다. 뭐 그러다가 이제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고 그러다가 가품이다 사실은 이렇게 제 볼 때 가품은 그때 마련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어디 처박혀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사 나갈 때 저기 오빠네 집 갖다 놔 이랬을 것 같고 진품은 수사가 시작될 때쯤에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진품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좀 합리적인 흐름이지 않을까요? 왜 이런 얘기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알선수재 혐의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걸이를 주면서 청탁을 했죠. 네, 그리고 취직이 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 빼박이다. 또 하나의 혐의가 또 추가가 될 수 있겠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잖아요. 이게 받으신 게 워낙 많으셔가지고 명품 이제 또 하나 튀어나온 거죠. 그 사돈집에서 목걸이 말고 바쉐롱 콘스탄틴이라는 브랜드의 고가 시계가 발견된 게 아니라 시계 상자하고 정품 보증서가 나온 겁니다. 저는 뭐 이거를 통해서 이 브랜드를 알았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뭐 탑3 안에 드는 브랜드라면서요. 뭐 수천만 원 하는 가격이고요. 네네. 특검이 그러니까 그 정품 보증서가 있으니까 그 구매자를 특정을 한 겁니다. 이 사업가 서성빈이라는 인물이었고 이 인물이 이제 2022년에 김건희한테 시계를 사줬다는 건데 그 윤석열 취임 이후에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에 있는 그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거기서 김건희를 만났는데 김건희가 요 그 서성민이 차고 있던 파텍 필립도 이제 굉장히 고가 브랜드인데 요 시계를 보더니 요런 게 외국에 나가려면 요런 시계가 있어야 되는데 요런 거 얼마나 해요? 이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외국에 나가려면 그런 거 없으면 외국에 못 나가? 그래서 이제 뭐 들어보니까 이제 이 파텍 필립 이게 그 디자인이 굉장히 화려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서성빈이 그거 말고 그 바쉐린 콘스탄틴 그 제품이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내가 그 브랜드 VIP 고객이니까 싸게 사줄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원래 5,400만 원 정도 하는 건데 그 영부인 할인을 받아가지고 영부인 할인 미쳤다. 3,500만 원에 샀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서성빈이 영부인을 대신해서 사러 간 거니까 그 매장 측에서는 이제
실제 대리인인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죠. 영부인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죠. 그 과정에서 김건희랑 바시론 측이 이제 직접 통화도 했다,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김건희가 서성빈한테 줬냐, 요게 이제 또 핵심일 수 있는데 오늘 뭐 단독 기사 뜬 거 보니까 서성빈이 얘기하기를 그 시계를 사왔더니 김건희가 현금 500만 원을 줬다. 근데 얼마인지를 얘기를 안 하진 않았. 그렇겠죠. 3,500만 원 주고 샀는데, 그러니까 어머 너 시계 이쁘다 이렇게 해서 3,500만 원 주고 사왔는데 500만 원만.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 같잖아요. 그냥 학폭 사건이에요. 양아치. 그 일진. 일진. 야, 운동화 되게 좋다. 오늘만 바꿔 신고 갈까? 그랬더니 이제 그 당하는 애가, 피해자가 그러지 말고 내가 엄마한테 하나 더 사달라고 할게. 그랬더니 얘가 다음날 갖고 왔어. 그러더니 이제 1,000원짜리를 딱 주는 거죠. 내가 또 공짜로는 그런 거 안 하잖아. 완전한 학폭 스토리. 진짜. 학폭위가 열려야 돼. 야, 근데 3,500만 원짜리를 받으면서 현금 500만 원을 준 거 너무 웃긴다. 뭐야 대체? 이거는 이제 좀 더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 일단 특검이 의심하는 건 이제 대가성인데, 그 서성빈이 운영하는 업체가 있는데 이 업체가 2022년 대통령 경호처하고 로봇계 시범 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뭐 서성빈 인터뷰 이런 거 찾아보니까 본인은 뭐 요거 사업 가지고 뭐 이득도 못 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했는데 대가성이 의심이 되죠. 그거를 사다 줬고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거는 또 다른 또 혐의가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나 너무 좀 그렇다. 너 시계 예쁘다. 외국 나갈 때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내일이 또 이제 또 재미라고 할까요? 참. 그 특검이 내일 오전 10시에 그 김건희를 소환을 했는데 윤석열은 안 가고 버텼다는 거잖아요. 부창부수라고 이렇게 같이 또. 저는 뭐 출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여기는 그래도 뭐 내란 이런 정도로 형량이 높진 않을 테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형량도 형량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든 지금부터 방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방어가 잘 될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특검이 약간 함정을 판 거거든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전에 자수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안 보여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 갑자기 법원에서 이렇게 딱 냈더니 막 엄청 당황했다면서요. 네, 그게 그것도 이제 각각의 PPT를 하는데 이제 여기가 끝나면 여기가 할 거 아닙니까? 특검이 끝나면 변호인 측에서 할 텐데 앞부분 해도 되잖아요. 중요한 거니까. 두괄식으로 미괄식으로 한 거죠. 일부러 준비할 틈을 주지 않고 자수서가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네. 그 변호인도 그렇고 김건희도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죠. 그래서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목걸이를 받은 게 맞냐? 누구한테요? 자, 이게 핵심적인 실수였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판사가 볼 땐 자수서가 왔어. 근데 거기다 대고 누구라고 하면 내가 뭔 바보냐? 이렇게 되는 거죠. 받긴 받았다. 근데 이제 계속 출석하고 이러기 시작했다는 건 수사 협조할 가능성이 있고, 뭐 어쨌든 형량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건 혐의를 인정하고 어떤 건 좀 뭐 아무튼 좀 뭉개고 뭐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있을 텐데, 여기는 정상적인 이제 변호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그럴 게 없어요. 윤석열은 둘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혐의가 뭐 징역 10년이든 5년이든 직권남용이 뭐 징역 7년이든 뭐 다 상관없어요. 그냥 사형, 무기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내란 수괴가 아닐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뭐 앞날이 없어.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정치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격렬하게 저항하면서 좀 처절해 보이는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살아날 구멍은 하나밖에 없어요.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 세력이 존재해야 하고 그 정치 세력이 성장을 해서 끝내 대국민 화합
사면을 해야 자기가 살아나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그런 빌드업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그렇죠. 네, 뭐 계획대로 뭐 잘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나도 전두환처럼 진짜 네. 절대 사면하면 안 되죠. 정말 절대 안 돼. 이게 영화가 만들어졌잖아요. 26년? 그렇죠. 총으로 쏴 죽여버리겠다. 안 돼, 안 돼. 절대 안 되죠. 그래서 김건희는 뭐 나올 출석을 할 것 같고요. 일단 구속을 시켰으니까 20일이죠. 최장 20일 이내에 한번 연장해서 할 텐데 아마 바로 요거 가지고 기소할 거예요. 20일 될 때쯤에. 그럼 이제 법정 구속으로 들어가고. 그럼 그때부터 6개월이니까 이제 뭐 제가 볼 때는 6개월 안에 1심 나올 것 같긴 한데요. 너무 확실한. 네, 뭐 병합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3개밖에 안 했던 거잖아요. 네, 16개 혐의 중에. 그러니까 많아요. 앞으로 추가로 수사해서 구속영장 낼 것도 많고요. 그렇죠. 아직 목걸이도 하나 남았다던데. 그라프 목걸이인가. 그러니까 이런 잡범, 이런 학폭 같은 뭐 이런 잡범 수준에서 스타트를 한 거고. 네. 많아요. 다른 사건들이 많기 그렇죠. 때문에 더 중요한 게 너무 많죠. 네. 많은데 저는 좀 약간 그런 거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김건희 특검 내용 중에서도 굉장히 국지적인 거거든요. 뭐 양평고속도로도 있고 주가 조작도 있고 공천 개입도 있고 이제 사이즈가 큰 것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제일 재밌어하는 건 이거죠. 그치. 가장 이해하기 좋고 네. 가장 이야기거리가 많은 그러니까 주가 조작증 가면 할 얘기가 없어요. 주가 조작했대. 잘 모르거든. 그다음 대화가 끊겨요. 네. 양평고속도로도 좀 얘기하다가 대화가 좀 끊겨요. 공천 개입은 얘기할 게 많아 보이긴 하지만 근데 뭐 이렇게 돼서 요거는 이제 화제성이 굉장히 높은 거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이게 오늘 아마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계획들을 발표할 텐데 검찰개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죠. 한다고 했으니까. 국민들의 여론은 검찰청 없앤다 그래도 반대가 많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몰랐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몰랐나? 다 알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모르기가 어려운, 수사만 들어가면 모르기가 어려운 대목이죠. 특히 이런 대목은. 네. 왜냐면 산 게 분명하고 그렇죠. 추적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걸 묻었다는 거죠. 두 개죠. 하나는 그 정도 사안에 대해서 검찰이 몰랐다? 그럼 쟤네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고요. 무능하니까. 알고도 덮었다? 그러니까 너네 없어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결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검찰개혁의 방향이 여러 가지를 검토할 수도 있는 그런 거였는데 이렇게 되면 검찰 말고 이런 여론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져서 특검이 이걸 먼저 꺼내 들었다는 건 검찰이 정말 위신이 땅에 떨어지는 그런 것으로 보일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김진실 연구위원님은 김건희 구속되는데 어떠셨어요? 갑자기 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드디어 결국에는 되는구나. 기다렸던 결과를 확인했구나. 이게 여론조사를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은 그 생각은 아직 안 해봤는데. 그러면 바로 이야기 넘어가 볼게요. 오늘 이제 2주마다 오시는 김진실 연구위원님께서 한 주간의 여론 동향을 좀 분석해 주시고 중요한 좀 포인트를 좀 짚어주시는 그런 순서인데요. 이번 주 정당 지지율부터 우선 좀 살펴볼까요? 네. MBS 조사 결과부터 보겠습니다. 이 조사는 8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무선 100%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정도 지난 결과라는 거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은 16%를 기록했고요.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3%, 진보당이 1%였습니다. 태도 유보층은 30%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리얼미터 조사 결과 보겠습니다. 네. 8월 1주차 주간 집계 결과입니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닷새 동안
유권자 2,506명을 대상으로 해서 IRS 조사 방식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6.1%포인트 낮아진 48.4%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3.1%포인트 높아진 30.3%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양당 지지율 격차가 지난주에 27.3%까지 벌어졌다가 이번에 18.1%로 크게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정당들 조국혁신당 4.0%였고 개혁신당 3.1%, 진보당 1.4%였습니다. 근데 MBS하고 리얼미터가 좀 격차가 큰 것 같이 보이네요. 격차도 그렇고 경향이 많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BS에서는 사실 그 전까지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떨어지던 추세에 변함없이 쭉 떨어지는 네. 것이 이어지는 그런 결과였는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만에 더불어민주당이 꽤 많이 떨어지고 이제 국민의힘은 올라가는 이런 결과를 보였고요. 이런 경향은 제가 이제 두 조사를 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여론의 변화가 만약에 있다면 그게 ARS에서 조금 더 빨리 혹은 조금 더 약간 과장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이제 조사 방법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화 면접 조사에 조금 늦게 반영되는 것 같고 ARS는 조금 더 민감하게 이제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오늘 발표된 조사에서도 ARS 조사 결과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리얼미터 조사 결과랑 비슷한 결과로 나와서 이게 지금 지난주 조사들 지금 소개해드리는 건데 이번 주에도 이 흐름은 크게 달라지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국민의힘이 30%요? 국민의힘이 어떤 이유로든 이제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거고 보통 그런 경우에는 상대 당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이 떨어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국민의힘도 올라가게 되기도 하고요. 또 국민의힘은 나름으로는 지금 이제 결집해야 하는 시기니까 결집이 있어야 하는 시기죠, 사실.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조사 시점에도 약간의 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충격적인 민주당 하락의 가장 결정타는 이춘석 사건이라고 봤을 때 이춘석 사건이 8월 4일 첫 보도였고요. 논란이 되기 시작한 8월 5일이었고 본격적으로 확 이렇게 들끓은 건 이제 6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조사가 끝났죠. 4, 5, 6 이 기간에 그러니까 이춘석 사건이 이제 본격적으로 완전히 여론의 정점에 올라서기 전에 여론조사가 진행이 된 거고 MBS는 예, MBS는 리얼미터는 7일, 8일 날 이제 조사를 했으니까 이게 정점에 오르고 나서 이제 조사를 한 거라서 이 영향은 꽤 있었겠다. 네. 그 사진 한 장이 꽤 큰 영향이었기 때문에 이제 뭐 사람들이 다 이제 제2의 내로남불을 본 거잖아요. 네. 주식 하자더니 차명 법 어떻게 바꾸자 뭐 이런데 차명 하는데 헷갈려 도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그 부동산으로 집 돈 벌 생각 하지 마라 해놓고는 집을 왕창 사는 그런 거랑 약간 겹쳐 보이면서 민주당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준. 근데 그게 이제 아마 아까 뭐 조사 방식에서도 차이가 될 수도 있지만 요런 그 조사 시점에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해봤습니다. 이게 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그 평가에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떨까요? 네, 직무수행 평가 결과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에서 MBS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 나와 있는데요. MBS에서는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65%였고 부정 평가가 24%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에서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도 나와 있는데요. 리얼미터에서는 취임 10주 차에 이제 시작하고 60% 들어갔던 이후로 처음으로 다시 50%대로 내려온 그래서 56.5%를 긍정 평가가 56.5%를 기록했고요. 부정 평가는 3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 긍정 부정 격차도 지난주에 31.9%포인트였는데 이번 주에는 18.3%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이게 영향이 꽤 있었네요, 여기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죠.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죠.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기대감이 올라갈 때 이런 사건이 터지면 영향이 꽤 큽니다. 약간 질이 멸렬할 때는 그냥 또 저러냐? 뭐 이럴 수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기대감이 높잖아요. 그리고 민주당 정말 잘한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부든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근데 56.5% 자체가 뭐 이렇게 낮은 지지율은 아닌데 그동안 뭐 64%, 63%뭐 이러다가 이제 떨어져서 더 약간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기는 해요. 네. 뭐 관련해서 이춘석 의원이나 뭐 이런 영향이 가장 컸을 것으로 보시는 거죠? 네. 지금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 나온 다음에 굉장히 분석 보도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이제 약간 뭐 네, 하여간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분석들을 하시는 것 같고 여기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제 이 아까 얘기한 이춘석 이 건과 함께 주식 양도세 논란, 네, 그리고 조국 사면의 논란 이것들이 주요 원인이라는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여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국 전 대표 특별 사면에 대한 의견들, 조사들을 제가 모아봤습니다. 7월 28일, 29일에 미디어 토마토와 뉴스 토마토가 했던 조사에서는 이 특별 사면에 대해서 찬성 의견 45.8%, 반대 의견 45.4%. 굉장히 팽팽했고요. 조원 CNI와 스트레이트 뉴스 조사는 8월 2일에서 4일 진행됐는데 48.0%, 반대 47.6%로 역시 팽팽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뭐 여기 조사 결과 하나 더 가져오긴 했는데요. 리서치웰과 뉴데일리 조사 8월 7일 조사에서는 찬성이 38.7%고 반대가 55.5%여서 이 조사 결과를 인용한 블로그들이 어제 제가 검색하다 보니까 블로그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저는 이 조사 결과는 통계표가 공개돼 있지 않고 좀 전반적인 조사 개요나 이런 것들이 공개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사가 그 조사 기관이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등록된 업체가 아니다 보면 이런 그런 조사 결과가 이제 공개돼 있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 조사 결과가 이렇고요. 그래서 조사를 의뢰한 언론사도 그렇고 좀 그 수행한 조사 기관도 그렇고 좀 이 조사 결과가 앞선 여론조사들에 비해서 여론이 바뀐 건가 뭔가 이렇게 찬성 반대 의견이 굉장히 높아졌냐라고 생각하기에는 저는 좀 그런 근거로는 좀 약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신뢰하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이게 팽팽한 것도 사실은 부담이 있었을 것 같은데 사면 결정하는 데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우 좋더라고요. 뭐가요? 이렇게 팽팽한데 이렇게 되면 안 하는 게 사실은 오히려 욕을 덜 먹는 방법인데 그걸 그냥 했잖아요. 사면을 결정을 하고 뭐 굉장히 많은 분야의 많은 사람들을 사면을 결정을 했던데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이런 게 좀 약간 답답함이 있었거든요. 사면권을 가지고 뭔가 좀 여론이 반반 정도로 갈려져 있으면 선택을 안 했던 선택을 계속 해왔어서 답답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는 거지. 명분도 사실은 있거든요. 조국 전 대표 특히 뭐 제가 뭐 부연할 필요도 없겠지만 근데 한 가지는 저 SK 2,300억을 횡령한 분도 같이 사면을 해가지고 삼성도 하면 안 되죠. 있죠. 네, 삼성도 들어가 있고. 근데 사실 특별 사면이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인식이 보통은 좀 좋지 않은 편인 거죠. 이게 꼭 뭐 조국 전 대표라서 뭐 팽팽하거나 이게 뭐 좀 있는 건가요? 사람에 따라서 약간 조국 전 대표가 특별히 여기 좀 이게 많이 갈리는 건가요? 어때요? 좋은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왜냐하면 사면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을 때 그게 이제 찬성이 높게 나오는 케이스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제 9페이지에서 역대 정치인 사면에 대한 여론들을 모아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반대가 대부분 항상 높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박근혜 사면 때도 50%가 반대가 높았던 거고 이때 그래도 좀 이 정도면 그래도 그렇게 일반적인 수준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김경수, 정경심 뭐 등등의 인물들에 대한 조사에서도 50% 이상 반대가 높았었습니다. 유일하게 높았던 건 이재용만 찬성이 77%로 높았던 조사가
있었습니다. 야, 어마어마한. 야, 뭐지? 찬성이 77? 놀랍네요. 근데 이런 걸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조국 전 대표 사면이 지금 한 47 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까지 반대가 엄청 세다 이렇게까지는 얘기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어떻게 지금까지 이 조사 결과들을 비춰보면 어쨌든 현재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그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나타났던 이 조사 결과는 역대 정치인 사면 여론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높은 수준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그렇다고 만약에 이것만 보고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거는 좀 어떤 그 수치를 그냥 한 부분만 또 해석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우호적 여론이 또 그렇게 아주 높아진 적도 별로 없다. 사실 정말 이제 그 아주 문재인 정부 초기 일 시작했을 때 이후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하고 나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 논란들이 있고 나서는 우호적인 여론이 아주 높아진 적도 사실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이 건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여론들은 분명히 있고, 중도층이라던가 혹은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에 이르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론상에서 득점은 별로 없었을 것 같고, 실점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를 사면함으로써 이재명 대통령이 여론의 득을 보는 것은 없다. 하지만 사면을 함으로써 지지했는데 지지를 유보하거나 철회하겠다라는 의견은 좀 있었을 가능성이 있죠. 네. 만약에 이번에 조국을 뺐다면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뺐다면 뭐 그것도 악영향은 있을 것 같아요. 득은 없고 악영향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재명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 조국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겠다. 그치, 그건 아니. 그 가능성은 굉장히 낮거든요. 그죠. 네, 조국 대표를 사면하든 하지 않든 원래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사람은 그냥 지지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그거가 상관없이. 근데 사면함으로써 마이너스 되는 효과는 있었을 거다. 하지만 그런 걸로 본다면 말 그대로 정치적 판단이죠. 네, 이것이 대통령이 보기에 사면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맞다는 것은 옳다라는 게 아니라 맞다는 겁니다. 네, 거기에는 유불리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뭐 그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여지고, 그게 선택을 함으로써 어쨌든 마이너스는 감수하겠다는 게 이제 내포되어 있었을 가능성은 높아요. 그리고 조국 전 대표 사건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정치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이번에도 똑같이 드러났어요. 사면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사면을 하는 게 이 사람이 무죄여서 사면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재판부의 뭐 판결인데, 근데 무죄냐 아니냐로 지금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논박이 벌어지는 게 그런 식으로 벌어지더라고요. 억울하다. 이것은 죄를 물을 수 없다. 죄가 있다. 명백한 죄다. 그에게 사면 같은 건 없다. 이렇게 이제 빡 붙던데, 제가 볼 때 그 중간 어디쯤인 것 같은데, 뭐 어쨌든 사면과 관련해서는 이것에 대해서 마이너스밖에, 그러니까 여론과 관련해서는 마이너스밖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 선택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뭐 모르고 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걸 뭐 그러겠죠. 이런 걸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선택을 하신 거겠죠. 근데 뭐 이것도 그렇지만 아까 뭐 이야기를 하시려다가 조금 잠시 후에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주식 양도세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좀 여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라는 의견이신 거잖아요. 네. 10페이지에서 제가 대표적인 조사 결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사는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원 C&I가 8월 2일부터 4일까지 무선 ARS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문항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기존 50억에서 10억 원으로 낮출 경우
지수 5,000 달성에 어떤 영향을 줄까라는 문항인데요.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응답은 16.6%였고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1.2%로 2배를 넘었습니다. 별 영향 없을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응답도 18.4%로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이제 제가 긍정 영향, 별 영향 없을 것, 부정 영향 순으로 계속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 27.4, 24.7, 27.1 이렇고요. 국정평가, 긍정평가층에서 26.0, 26.9, 26.2. 이념성향 진보층에서 30.5, 22.1, 25.7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현 정부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집단들에서 사실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단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확고하게 이제 신뢰하거나 지지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반응이 상당히 높은 사안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제일 재밌는 게 이제 중도층이 확 빠지죠. 네. 중도층이 부정적 영향이 상당히 높고 아마 국정평가의 긍정층과 중도층을 합친 지점에서 굉장히 영향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 하지만 이념 성향으로 중도층이 기존에 이랬던 사람들이 이걸 보다가 부정이나 잘 모름으로 확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제 국정평가의 긍정 부정에 넘어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거나 부정적이다 이로 넘어갔던 사람들은 여기 이념 성향으로 본다면 중도층이 지금 압도적으로 높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층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진보층에서도 중도층에서는 이것으로 돌아섰을 가능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들 대주주신가? 이게 질문이 약간 묘한 게 그렇죠. 이 그 주식 양도세 기준을 높이냐 마냐라고 했을 때 그 논쟁은 이게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이게 뭐 과세정이라든가 조세정 이런 건데 요게 그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만 물어보니까 영향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조세정의 차원에서는 이건 아니지라고 할 수 있는 의견들은 거세돼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네요. 네, 그런 게 조금 영향을 주지만 미묘하네. 그래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더라면 좀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그건 생각이 뭐 좀 근데 그럴 수 있죠. 네, 영향을 줄까? 영향을 주지. 부정적으로. 그러면 이제 진보층에서도 영향은 부정적이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은 있었을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마 긍정적 영향을 선택한 사람들이 아마 그런 바탕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식시장이라는 게 사실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조세 정의를 확립하고 그것에 따른 뭐 이렇게 가치나 이런 것들을 감안하는 거라고 한다면 긍정적 영향을 선택하는 사람들 속내에는 그런 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재밌는 건 진짜 긍정 별 영향 없을 거 부정이 어쩜 이렇게 3대 3대 3으로 이렇게 지지층 내에서 지지층 내에서 그래서 댓글들이 정말 격렬하게 붙죠. 이게 올라오면 그 유튜브든 어디든 커뮤니티든 댓글이 굉장히 격렬하게 붙어요. 네. 그래서 뭐 진보 측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다 금투세 또 다시 옮겨가가지고 또 원론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금투세부터 이 모든 게 시작이다. 뭐 이런 또 격렬하게 붙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른바 진보층 혹은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 어떻게 결론이 나든 이후에도 계속 이 문제, 이 금융시장의 세제 문제 가지고는 이 정권 내내 굉장히 지지층 내에서는 격렬하게 붙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는 조사 문항도 있어서 같이 봤으면 하는데요. 12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리얼미터 조사 결과 조사는 이제 문항이 좀 앞선 그 조원 C&I 문항이랑 좀 비슷한데 시장에 영향을 미치겠냐라는 질문에 긍정적이 62.5%,
긍정적이 27.4%, 부정적이 62.5%였는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MBS 조사에서는 다르게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찬성이 51%, 반대가 31%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항을 조금 더 자세히 13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데요. 조원 CNI는 이 조치가 코스피 지수 5,000 달성에 어떤 영향을 주겠냐. 리얼미터 조사는 이 조치가 국내 지수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고요. MBS 문항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법인세율과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원상복귀시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그 법인세율도 같이 들어가고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 것이 를 복귀시킨다 이런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는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오는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지만 결과가 매우 다르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사안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제 그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이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아주 관심이 높으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을 자신의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매우 격렬하게 반대하고 매우 격렬하게 댓글을 다시는 걸로 그렇게 개혁신당이 그래요. 네. 긍정적 영향은 0%고 부정적 영향은 55%예요. 개혁신당 지지자들. 그렇죠. 여기는 정말 그렇네요. 특히 와. 또 젊기 때문에 그쵸. 자기는 10억 원까지 땡길 수 있거든. 아, 그래요? 네. 어... 젊잖아요. 어... 젊으신 열혈 주식 투자자. 나 지금 100만 원 하고 있지만 나는 10억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 나는 대주주가 될 수 있다. 그렇죠. 10억 원이면 예를 들면 이제 주택을 원래 자산 증식의 도구로 생각하시던 분들이 10억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주식을 통해서 그만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제 걸로 하나의 바뀌어가고 있다. 몰빵을 10억을 네, 이렇게 네, 아주 누차 얘기하지만 주택 10억은 사실은 2억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죠. 투자금은 훨씬 낮아요. 그쵸. 은행집이죠, 은행집.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건너뛰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친구가 저기 10억짜리 아파트로 이렇게 굴려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나 조만간 주식에서 할 수 있다. 아, 그런 마음으로 미래까지 내다보면서 이렇게 그래요. MBS 이 질문은 근데 좀 편들어 줬네. 법인세율이랑 양도소득세 두 개를 그냥 묶어가지고 그냥. 아니, 그리고 일단은 윤석열 정부에서 완화된이 붙었기 때문에 윤석열이 했던 거 보곤 오케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근데 너무 훌륭한 저는 바람직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찬성한다 하고 다음 질문에 영향은 어떻게 돼? 안 좋겠지. 그러신 분들도 많이. 아 재밌네요. 아무튼 뭐 여론조사 영향이 어떤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나 이야기를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오셨을 때 이제 여론조사 부동층 이야기를 좀 얘기를 해주셨고 오늘 2탄 해주시겠다고 예고를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2탄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아 네. 오늘 그럼 먼저 복습부터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복습. 선생님이냐? 이제 안경도 나 복습 안 해서 지금 가슴 쩔러. 기억 잘 안 나잖아. 그러실 것 같아서 네. 16페이지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부동층을 얘기하면서 제가 그때 이제 한자 얘기도 다시 한번 여기 써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떠다니고 있는 이제 층이라는 의미에서 부동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여론조사에서는 주로 모르겠다 응답하거나 지지 후보가 없다라고 응답한 유권자들을 의미를 하고 있고요. 이제 미국에서의 개념들 뭐 스윙보터나 아니면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제 민주당도 공화당도 아닌 어떤 독립의 유권자를 뜻하는 그런 의미들도 소개를 해드린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아무래도 양장 체제가 확고한 만큼 좀 정치 시스템 상에서 정체성이 약한 소수의 유권자로 분석되는 경향이 있는 것에 비하면 한국은 다당제 환경이고 여러 가지로 또 정당이 변화해
해오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화와 어떤 뭐라 해야 되지? 재창당과 뭐 분당과 이런 것을 많이 겪어왔었기 때문에 어떤 부동층이 발생하는 것이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거니와 굉장히 그 일정 비율 항상 있는 그런 유권자층으로서 다가가야 될 그런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얘기 드렸던 게 우리나라에선 제도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 부동층이 부동층으로서 자신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고 있다. 네, 그래서 여론조사 문항에 반드시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가 없다라는 그런 항목을 꼭 놓도록 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렸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었어요. 네. 어딘가에 무조건 속해야 하는 대한민국인.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부동층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부동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부동층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 어떻게 예측하면 될까에 대한 내용들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동층이 좀 보통 이제 생각하기로 혹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정당 소속감이 낮다 아니면 정치에 대한 관심이 낮기 때문에 부동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단정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부동층에는 더 똑똑하고 까다로운 유권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이게 18페이지에 있는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는 인지적 동원이라는 어떤 좀 이게 어려운 말을 사용해서 인지 부동층과 비인지 부동층으로 구분해야 된다. 이런 그런 연구를 하였습니다. 인지적 동원이라는 개념이요? 인지적 동원이 어떤 개념인가요? 네, 이제 유권자가 이제 정치에서 이제 결정을 하잖아요. 직접 투표를 하는 그런 결정을 해야 될 텐데 이 결정을 하려면 알아야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뭐 대선이나 뭘 하더라도 공보라도 한번 보고 결정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처럼 어떤 뭐 정책 사안에 대해서 뭔가 결정을 해야 될 때 이 정책에 대해서 알아본다든지 배경을 이해한다든지 이렇게 이게 있어야 결정을 잘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잘하는 유권자와 그렇지 않은 유권자로 나눈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그런 걸 그냥 학력으로 보통 나누는 경우가 많았는데 뭐 최근 조사의 이 연구에서는 이제 뭐 정치 습득을 얼마나 어떤 경로로 얼마나 자주 하는지 뭐 이런 부분으로 그 문항을 놓고 구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동층,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 아직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다라고 말한 그 분들한테 그 문항도 물어본 거예요. 평상시에 정치 관련한 뉴스 많이 보시냐, 어디서 보시냐 이런 문항을 물어봐서 이거를 많이 하는 층과 그렇지 않은 층으로 나눈 거고 이 둘이 특징이 되게 다르구나를 발견한 연구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인지부동층과 비인지부동층이 있으면 여기 이제 그 외에 부동층이 아닌 분들이 있잖아요. 이미 결정하신 분들 이렇게 비교를 해봤더니 일단 다른 거는 정치에 대한 좀 이제 소속감, 정당, 그러니까 이 정당이 내가 지지한 정당이야라고 하는 그런 정당 일체감 이런 것도 약하고 또 이념 성향으로는 중도에 가깝다는 점이 달랐는데요. 그에 비해서 이제 정치 정보를 얻기 위해서 뭐 알아보고 혹은 또 이제 주변 사람들과 정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 그리고 비인지 부동층보다는 훨씬 활발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투표할 때 경향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정책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더라. 21대 총선 그때 이제 이 연구를 한 건데 이때 보면 그때 이제 정책 중에서 뭐 복지대 성장이라던가 뭐 고소득자의 증세 같은 그런 경제 정책에 대한 판단이 이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꽤 미쳤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제 비인지 부동층 같은 경우에는 투표할 때 뭘로 투표했는지 이분들을 이제 분석해 본 결과 이분들은 연령이나 출신 지역이나 아니면 뭐 내가 약하긴 하지만 그래도 정당 어느 정당에 졌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 지지를 결정한 경우가 더 많았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에 좀 더 무관심하고 그것을 더 알려고 하는 노력도 조금 떨어지는 분들이었다 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 뭐 하는 그런 연구가 있었습니다. 제 주변에도 이런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왜 보통 정치를 많이 알고 관심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특정 정당에 좀 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뭐 물어보면 이제 난 지정당 없지 이러면서도 들어보면 시뻘건데. 나 그래도 뭐 지정당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10%인데 이런 분들 많아요. 자기가 표면적으로는 부동층이다라고 하지만 정말 얘기를 듣다 보면 특정 정당에 이제 쏠린 사람들도 있는데 제 주변에는 정말 많이 알고 있고 있는데 여러 사람한테 의견을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실제로 정말 물론 이건 좀 그렇긴 한데 빨간색을 투표하진 않던데 투표를 안 해버려요. 네. 그러니까 파란색을 찍거나 아니면 좀 더 왼쪽에 있는 사람을 찍기도 하지만 투표 안 해버릴 때도 있어요. 그리고 골라서 투표해요. 지방선거 이런 거 하면.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학력이 높고 정말 평소에도 관심이 많은데 어차피 저기 찍을 거잖아 그러면 아니 투표 안 할 건데 이래요. 그리고 이제 그 지방선거에서는 빨간색도 찍어요. 그래요? 네. 얘는 제껴야 돼 뭐 이러다가 얘는 찍어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러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완벽한 인지부동층이 개 중에 한두 명은 있더라. 제 주변에. 맞아. 네. 어떤 유형인지 알겠어요.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근데 그러면 이게 뒤에 나오나? 인지부동층과 비인지부동층을 알아서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 게 있다라는 건 알겠는데 그게 어떻게 여론조사에서 뭐가 어떤 도움이 돼? 뒤에 나오나요? 그러게 도움이 이런 안 거 되는 거 아니야? 분류하면 도움이 되나? 분류하면 여론조사에서 분석하는데... 꼭 도움이 되는 건 아니겠죠. 네. 그냥 부동층이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너무 궁금했던 정치학 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하였다. 그냥 이건 소개해드리고자 제가 그 정치에서는 필요하겠죠. 네, 정치에서는 알아야 될 것 같다. 정치인들이라면 부동층이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점을 아셔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의미에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제 얘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그들을 잡기 잡으려면, 위해서는 네. 그러니까. 경제 이슈가 딱 달라붙는 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부동층을 잡기 좋은 사람들이 보수 정당일 수 있어요. 경제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자유롭기 때문에.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주도 성장이 이제 확 설득력을 가졌던 선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게 설득력을 가졌던 선거가 있잖아요. 물론 소득주도 성장은 파산을 했고 재난지원금도 뭐 그 찬반이 있었던 거긴 했지만 선거에서 굉장한 설득력을 가졌던 이슈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면 한국의 보수시장이 그냥 무능한 것 같아요. 여기서 깨지고 있는 걸 보면 최근 선거에 계속 깨지고 있는 거 보면 부동층으로 공략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경제 이슈로 지금 공략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박근혜 이후로. 북풍으로. 박근혜 때는 경제 이슈, 경제 민주화를 가지고 가면서 선거를 이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보수가 경제 민주화하면 잘할 것 같아 이런 느낌을 줘버렸으니까 네, 굉장히 탁월한 선거였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은 경제 이슈에서 그 이제 보수정당이 거기 당 이름 계속 바꿔가지고 보수정당이 민주당을 상대로 경제 이슈에서 압도한 적은 박근혜 대선 이후로는 없습니다. 그게 이런 분석으로 본다면 이른바 인지부동층에 대한 공략을 민주당이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 부동층 안에 인지 부동층과 비인지 부동층이 있는 건데 이게 어찌됐건 이런 사람들이 같이 부동층 안에 묶여는 있지만 완전 다른 성향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층을 놓고 뭐 예측을 하거나 이게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완전 다른 성향의 사람들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여러 요소로 사실 여론조사를 결과를 놓고 투표를 예측한다는 거는 여러 요소로 어려운데 특히 또 이렇게 부동층이 또 다양하다는 것도 어려울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선거 시작할 때는 한 40% 수준까지 되다가 막바지에는 한 5%까지 부동층이 이제 줄어들어도 이 5%가 결국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 이제 또 이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저처럼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들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야. 19페이지에서는 균등배분과 비율배분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그러니까 100명이 이제
100명의 여론조사가 100명이 투표를 하는데 이들 모두를 다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네. 50명은 A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고 30명은 B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20명은 아직 결정 안 했다고 했는데 20명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투표 전에 예측하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방법이 있겠죠. 20명을 5대 3으로 나눠서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얻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50 A 후보는 60이 돼. 50이 아니죠. 20을 8로 나눠. 네, 그리고 하여간 60% 이상이 될 거고. 네. 그다음 B 후보는 이제 한 40은 안 되겠죠. 그렇게 되는 게 비율 배분입니다. 비율로 배분하는 게. 균등 배분은 20명을 10명 10명으로 나누어서 배분하는 방식이 균등 배분입니다. 그건 좀 비율 배분이 더 맞을 것 같다. 맞을 이런 것 생각이 드시죠? 근데 결론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균등 배분이 더 맞았다. 이런 연구였어요. 정말요? 근데 이제 이게 제가 여론조사를 해보는 사람으로서의 저의 감으로는 이게 이제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두고 한 이제 연구였거든요. 그래서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 선거는 이런 현상이 좀 덜한데 그보다 선거구가 작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나 아니면 지방선거 이런 때에는 약간 이제 승자 쪽에 조금 더 과장되는 그런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좀 꽤 있습니다. 있다 보니까 그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보다 그 지지율 격차가 조금 좁혀진 최종 결과가 나오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결론이 나왔던 것 같다.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완전히 보편적인 그런 결과라고 연구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적어도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선 이런 경향성이 있었던 것도 맞다라는 거고. 제가 이제 대선 같은 경우는 좀 다른 현상으로는 저는 이제 1, 2위 후보들도 관심이 있지만 소수정당 후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도 굉장히 좀 관심이 있는 편이란 말이에요. 근데 소수정당 후보들이 보통 한 이제 3% 얻기가 쉽지 않거든요. 여론조사에서, 그러니까 그 최종 투표 결과에서 1% 정도, 혹은 제일 잘 나왔던 후보가 이제 뭐 심상정 후보 정도, 뭐 이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도 특징이 있는데 여론조사에서 나왔던 것보다 무조건 적게 나옵니다. 최종 투표 결과가. 예, 무조건 좀 진보 정당, 소수 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10%가 채 되지 않는, 5%도 채 되지 않는 이 후보들은 여론조사보다는 적게 나온다. 이게 지금까지 모든 대선 결과에서의 보통은 특징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승자에게 더 주는 그 앞에 이게 있죠. 이번에는 늘 이 결과를 보지만 이번에는 더 많이 나올 거야. 저도 뭐 그 심리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결과들을 다 모아놓고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론조사보다는 무조건 조금 나오더라고요. 극티인데. 그분들은 2%보다 3% 이게 엄청난 그런 기쁨이고 뭐 이럴 텐데. 맞아요. 지금 2%면 3%가 아니라 1%대예요. 그치. 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주로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 아니 대선 후보들과 제가 그런 대화를 나눌 일이 없습니다. 총선이나 뭐 이런 거 하면. 총선은 다릅니다. 총선이나 지방선거는 또 달라요. 제가 얘기한 거는 대선에서 진보정당 후보들이 그랬다라는 거고요. 또 총선, 지방선거는 다릅니다. 다르다는 얘기는 여론조사만큼 나올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아닐 수도 있다. 아 이건 100% 아니고요. 이건 5대 5네요. 이런 거예요. 그렇구나. 재밌네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방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네네. 이걸 예측하기 위해 머신러닝을 이용한 그런 방법을 써본 연구도 있어서 이것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합니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멋있는. 이건 이제 2022년 대선 결과를 가지고 했던 거거든요. 그때 기억을 해보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선 며칠 앞두고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여론조사에 다 안철수 후보가 포함이 돼 있었고 안철수 후보가 사퇴한 이후로는 여론조사를 해서 발표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공표금지 기간에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는 다 해놨는데 과연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그때 이제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도 이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뒤집힐 수 있는 굉장히 두 후보 간 격차가 굉장히 적었던 그런 선거였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함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 연구 자체는 사실 대선이 끝나고 진행된 연구지만 부동층과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지지층
갑자기 부동층이 되어버린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 머신러닝을 활용을 했습니다. 네. 잠시 물 한 잔 마시고. 네, 머신러닝. 와, 근데 이 연구가 성립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요? 안철수 지지층이 안철수를 따라가지 않아. 그게 전제예요. 안철수가 누구를 지지해도 관심이 없어. 난 네가 너의 정책을 그런 게 아닌 거죠. 그냥 안철수 제3 이거를 지지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3 후보 중에 이 정도로 무존재한 후보는 별로 없었어요. 누구를 지지하면 대부분 그게 쏠려 가거든요. 그 사람이 좀 이 사람한테 해주겠다 하면 같이 좀. 이 정도로 연구 대상이 될 정도로 이 사람은 갑자기 부동층으로 만들어버린 거지, 이제는. 흔치 않은데. 저 분석을 듣고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고 있는 내가 약간 내가 안철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고 이러지? 그분 스스로가 부동 상황이 아닌가. 왠지 그럴 것 같아요. 둥둥 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요. 네. 어떤가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여론조사에 여러 가지 이제 지지 후보 문항 말고도 다른 문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주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뭐 학력 있고, 그 다음에 뭐 경제적인 계층 어디에 속하냐, 이념 성향 어떻게 되냐, 뭐 대통령 국정 운영 평가 어떻게 하냐 생각하냐 등 이제 다양한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질문들을 사용해서 변수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건데요. 분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후보가 윤석열, 이재명만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면 이재명 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지지층과 윤석열 지지층을 이렇게 나눠놓고 이들의 이 응답들과 이 지지 성향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단에서 여러 가지 이제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특성별로 이 특성에서 이제 이재명을 지지할 그런 한다고 하는 이 분류로 가는 확률이 어떻게 되는지를 각 문항마다 다 해서 이렇게 가지를 뻗쳐 나가는 방식의 그런 분류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의사결정 나무의 아주 그냥 그 러프한 설명이고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의사결정 나무라고 하는 방식을 이 나무를 여러 개 두어서 그 판단 방식을 여러 개 두어서 하시는 방식이 랜덤 포레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비교해 본 결과 이 연구에서는 랜덤 포레스트로 했더니 실제 최종 결과와 비슷하게 나왔다라고 하는 정말요? 그런 연구였습니다. 야, 근데 이거 독하다. 그걸 하나하나 다. 그러니까 이런 이재명 지지자랑 윤석열 지지자의 이 성향별로 다 분석한 다음에 최대한 이쪽에 흡사한 사람은 아마 이재명을 뽑을 것이다. 이거와 흡사한 사람은 뭐 윤석열을 뽑을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그걸 다 한 땀 한 땀 하진 않기 때문에 다 이제 머신이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이 모델을 만들어 놓고 아까 그 부동층이 되어버린 이분들을 모두 다 이 모델 안에 집어넣으면 이들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 이렇게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기한 거죠. GPT가 진짜 잘할 것 같아 이거. 그렇죠. 야, 근데 실제로 그게 얼추 맞았다는 게 또 놀랍네요. 네. 근데 그거는 그냥 예를 들어 지지 후보 재밌는 걸 해보면 그럴 것 같아요. 지지 후보를 다 빼놓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항을 아예 빼놓고 다른 문항들을 쫙 가지고 역순으로 이걸 했을 때 이 지지 후보의 그 지지율과 비슷하게 나온다면 이거는 맞겠죠. 근데 진짜 그렇게 생각하면 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뭔가 거주 지역, 성별, 연령대, 직업, 학력 이런 것들이 결국 나의 정치적 성향을 완벽하게 그냥 만들어내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거의. 그렇죠. 거의. 이거는 근데 통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으로서 인과는 아니죠. 이거 원인은 아닙니다. 그것이 원인은 아닌 것이고 일단 이런 특성들과 그 최종 결과가 그런 연관성이 있다. 네, 상관관계라고 하죠. 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정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좀 신기해 보이는 거지 마케팅이나 여러 가지 이제 소비자를 분석하는데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들입니다. 네. 그래서 똑같이 정치에도 마케팅에 쓰듯이 정치에서의 이런
정확히 성향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해봤다 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런 거 말고도 다양한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TI는 어떤 거 써요? 이런 것도 씁니까? 이런 것도 있고 뭐 저희 이번 대선에서 좀 다른 것도 써봤고 뭐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건 얘기를 안 해주실 생각이신가 봐요. 영업 비밀? 그런 거예요? 방송 끝나면 잠깐. 그거 들으면 알아? 네?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부동층 관련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인가요? 네, 맞습니다. 3탄 있는 줄 알고 재밌어가지고. 아니 임지부동층 뭐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더 들어가면 이제 우리 어려워지나요? 줘라 이제. 이제 재밌는 건 여기까지인가요? 딱 좋았는데. 네. 그러면 뭐 이제 그 다다음 주 예고 이런 거 있나요? 다다음 주 예고는 여러 의견을 받아서 아직 예고로 결정되지 않았으니까 여러 의견을 받아서 제가 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우리 그 애청자분들께서도 여론조사에서 이런 부분이 아주 궁금하다 이런 의견이 좀 있으시면 뭐 100%는 아니더라도 우리 연구위원님께서 보시고 이런 거는 좀 다뤄볼만 하겠다 싶으신 건 이제 또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지씨 연구위원님께서 여론 동향 함께 이야기를 좀 해주셨고요. 2주 후에 저희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